2학년 안녕. 두 번째 미술 창작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올라간 색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오늘은 입체와 연관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등교 주간에 시작할 친구들도 있는데, 공예철사로 우리가 융합하여 표현하기 수행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융합하여 표현하기에서 활용되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입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배우는 개념 중에 입체에서 나의 작품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해도 훨씬 빠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성하시게 될 활동지 2의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입체는 잘 알면서도 사실 접근하기 어려워서 많이 어색해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입체는 평면보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면에 그림을 막 그리고 싶을 때는 이 평면이라고 하는 도화지 안에서는 나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잖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은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차원이던 3차원이던 혹은 심지어 4차원이든 간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평면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공간 속에 직접 놓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입체 작품은 3차원의,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부분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체 작품이 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 작품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특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입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체 같은 경우는 그게 표현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는 표현을 할 건데, 이 표현 형태에 따른 분류의 첫 번째로는 환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작품의 형태를 환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조는 가장 일반적인 조수 작품을 가리키고 360도에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3차원의 입체성을 지닌 작품들을 지칭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체라고 하는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재현을 시키기 때문에요. 당연히 3차원의 입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에 작품을 이렇게 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이 놓여진 모든 각도에서 관람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조 같은 경우는 작품과 공간, 이 공간, 그리고 작품에 어떤 빛이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과 나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감상 가능해요. 만약에 이 작품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앞모습에서 관찰을 하는지 옆모습으로 관찰하는지 심지어 뒷모습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조는 공간, 빛, 그리고 관객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조는 구조, 양감, 비례, 동세 이런 조형 원리를 주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조가 나왔으면 이제 두 번째 표현 형태에 따른 분류로 부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조 개념은 여러분들이 융합하여 표현하기 수행평가에서 제가 채점 기준으로 제시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조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까 봤던 이 환조는 만약에 선생님이 작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교실 중앙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 부조는 선생님이 작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칠판에 달라붙어 있는 거랑 다름없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조는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거라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벽이나 바닥에 붙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나 바닥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나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한쪽 면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 면에서만 관람 가능하게 제작이 됐으므로 한조처럼 완전하지 않고요. 불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벽이나 바닥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마치 평면 작품 같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튀어나와 있어서 입체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봐두셔야겠죠?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조소의 방법과 기법을 2차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즉 평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빛이 이루어내는 명암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환조라면 내가 360도로 돌려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빛의 효과까지 막 생각하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돌아가면서 관람을 하면 저절로 이 전체적인 형상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조 형식으로 내가 만약에 벽에 걸린 것처럼 이거를 만들면 한쪽 면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명암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이해되셨죠? 네, 빛이 와서 이 정도로 튀어나왔고 눈과 코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왔고 입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왔구나 라고 명암 효과로서도 추측이 되기 때문에 명암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부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초반에 설명했듯이 평명인이 오히려 입체보다 더 자유로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조 같은 경우는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전부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환조에 비해서 주제와 소재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조와 부조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조는 이렇게 5가지로 또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이 3가지는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부조는 높이가 거의 환조에 가깝게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중부조는 고부조와 저부조의 중간 정도의 높이, 저부조는 바닥하고 거의 높이가 같아요. 또 다른 말로 박부조라고도 불립니다. 즉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있으면 저부조는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중부조는 적당한 중간 높이, 고부조는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온 거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즉 높이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특이한 게 이 심조랑 투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심조는 평면에 이렇게 평평한 화면에 형상의 윤곽선 부분을 안쪽으로 파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즉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파내서 입체감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표현된 문화권이 이집트 벽화 보시면 뭐 이렇게 입체처럼 튀어나온 게 아니고 거의 윤곽선만 이렇게 파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심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투조는요, 형상만 남기고 바탕을 뚫어 없애는 건데, 말 그대로 아까 이렇게 만약에 작품이 있으면 이 외곽선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쿨하죠.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형상을 입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의 분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행평가를 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주제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인물에 따른 인체 조소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인체 조소의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소의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가 사실 더 많은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알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두상, 얼굴과 목까지 쇄골하고 경추까지 있는 표현이 두상이고요. 마스크는 얼굴 전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끼시는 이 마스크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그래서 우리 왜 이집트 문화권에 보면 막 데드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표현하는 게 마스크예요. 이 너무 못생기게 그렸는데? 네. 그다음에 흉상은 얼굴, 목, 그리고 이게 가슴 흉자거든요. 그래서 가슴까지 표현하는 건데, 사람 신체가 뭐 가슴만 이렇게 톡 하고 잘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배까지 표현하는 게 흉상입니다. 다음 반신상. 이 반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반이라는 글자에 꽂혀서 대부분 선생님 반신상은 허리까지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반신상은 무릎 관절까지 표현하는 게 반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릎까지 표현하는 게 반신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미안해요. 손 그리기가 귀찮아요. 그다음에 전신상은 뭐 다 아시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표현하는 게 전신상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 이 토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르소는 이탈리아어예요. 그래서 몸통을 표현하는 작품인데요. 이 몸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선 손이 없어요. 손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발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없어요. 이게 토르소예요. 이게 어느 서양 미술 작품 중에서 봤을 법한, 이렇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이렇게 몸통만 표현한 형상의 조각품을 토르소라고 합니다. 이건 오히려 뭐 손이나 발, 얼굴같이 묘사할 대상이 없고 근본적인 사람 몸통을 표현하기 때문에 몸통 구조를 분석할 때 오히려 유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한 명의 사람을 표현하는 거였다면, 이 군상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의 인체를 표현했을 때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소를 어느 부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나 많은 용어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체 조소를 표현을 하나요? 인체를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그런가요? 레게를 질문을 하신다면 선생님이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인체가 우리 미술사에서 계속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 인체의 표현이, 즉 우리 사람의 자아의 구현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아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인체를 표현하는 건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자아의 구현의 욕구이며, 이 자아를 구현시켰을 때 전신과 물질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제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우리 사람 몸은요, 양감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황금 비례, 황금 비율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되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 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체는 양감, 황금비의 비율 같은 게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 요소 원리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인체를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표현 학습의 효과적인 측면으로는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인간 중심적 사고이긴 한데요, 우리 사람의 신체는 자연물 중에 가장 조형성이 모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상을 중심으로 한 조형 경험을 했을 때 아주 기초적인 조형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고요. 잘 들으세요. 고유한 조형 연호를 지니는 각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 형태로 변형, 접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봐도 사람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계란형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탁구공 형태고, 사람의 코는 원뿔 형태죠. 혹은 삼각뿔 형태죠. 그리고 사람의 입술은 이런 명란젓스럽긴 하지만 네, 동그란 타원 형태가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접합하고 사람의 형태에 맞게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도형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고 서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의 얼굴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전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타원의 얼굴과 몸통, 원통형 혹은 팔각형의 몸통, 그리고 역시 원통형의 팔, 다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의 신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시키고 접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체를 표현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인체를 표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조소를 표현하면서 크게 구상, 추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전통적인 양식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만 생략하거나 강조하거나 변형 정도만 해서 거의 있는 그대로에 가깝게 표현하는 게 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이런 전통적인 유명한 조각가들의 조각품들이 바로 구상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찰하는 대상에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 인체, 동물들의 형태를 표현한 게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추상은요, 구상하고 완전 대비되는 개념인데 구체적인 표현 대상이 없이 순수한 표현 요소와 원리에 의해 제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정말 대충 이렇게 막 표현하고 선생님 저는 추상을 표현한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추상화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용어 추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 내용과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단순한 십자형의 형태만 보고 뭐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형태가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을 추상이라고 지칭한다는 거, 그리고 구상과 추상을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작품이 과연 구상에 가까운지 추상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은 구상의 특징과 추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철사의 형태가 과연 구상에 가까운지 추상에 가까운지 이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이 특징을 주장으로 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암기하시고 또 서술해 나가시면 나중에 활동지 작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나긴 온라인 학습 기간이에요. 집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